우리는 하나님과 총선 승리! 경북도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민주당이 소수고 야당이었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데 우리한테 그런 기대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스스로도 집권 여당, 힘 있는 여당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도체산재해 있는 지역의 현안을 우리 스스로 풀어내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뭐로 표를 부탁을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 아니면 연말까지 정부 예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역시 민주당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더라, 성과를 보여주더라, 이런 걸 결국 우리 지방의원들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지역위원장님들도 힘을 보태고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도 있고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 굉장히 좋은 여건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 성과를 못 내면 뭐 뻔한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뽑아줘봐야 별 거 없더라 이렇게 평가가 나기 시작하면 내년 선거는 기대할 수 없고, 내년 선거 경북에서 한 발짝 못 나가면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고 한국당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 반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정권 후반기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 경북에서 반대로 성과가 나면 한국당 해체될 겁니다. 온방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한 정권이 되고 정권 재창출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내년 총선거의 최전선이 되고 이 최전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지방의원들 중심으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주 좀 무거운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고 잘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 4강을 연달아 붙여놨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서른 의원, 박승민, 서른, 뭐 김민석 급하게 섭외했지만 굉장히 알찬 분들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유익한 강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당 강령에 있는 포용적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를 포용적 성장으로 해가지고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이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라고 한 걸 가지고 하는데, 공정 경제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공정 경제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이 위에 2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고 하나는 혁신 성장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틀로 이제 우리가 사회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경제 파트에 있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틀을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공정한 시장경제라고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받침되고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평균 성장이 그러면 우리 국정과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포용과 포용국가라고 하는 건데, 이 포용국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어느 나라도 쓰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포용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포용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 당이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앞서 모두에서 민주주의는 포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배제도 소외도 되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켜버려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방해한다고 해서 소외시켜버려요. 이거는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의 국민, 두
두 개의 국민 그리고 우리의 국민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포용국가다. 근데 거기에서의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양극화. 그러면 이제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신 것처럼 포용은 사회정책에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세와 여러분들의 의지 그리고 여러분이 나라에 대한 사랑 이 지역에 대한 이 애향심 이런 걸 따지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 지방선거에서 약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럼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지난번 선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너무 낙관하는 것 아니냐? 그래가 선거 제대로 대처하겠나? 이런 이제 반박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그 엄혹한 시절에서도 한 번도 낙관론을 접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낙관론의 끝은 우리 민주화 된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폭압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하지만은 저 폭압은 오래 못 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리질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제가 했던 낙관론은 대부분 맞았다.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낙관론 자체가 정의에 기초했던 것이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에 기초했던 것이기 때문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이런 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나는 제 낙관론이 또 한 번 작동돼서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구경북에서 한 8석 정도 나오면은 뭐 미니멈이라고 할까 맥시멈이라고 할까 8석 정도 나온다면은 그 낙관론이 박수를 받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건요 구슬이 스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여건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고 있는 걸 보면은 아무리 우리 상대당이고 서로 뭐 경쟁하는 관계를 하지만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참 어리석다 생각해요. 내가 만일 자유한국당이었다면 절대 저렇게 안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상황, 어제 같은 사례로 보더라도 지금 일본하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관계를 넘어서 적대적 관계,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때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것 없이 특히 야당이라면은 평소에 반대를 하다가도 나라가 지금 예세로부터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국민 정서가 어디 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감히 내가 지금까지 여당을 반대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같이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선언을 하고 지금부터 얼마 동안 정쟁 중단 선언한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이걸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가보세요. 그랬으면요 절대로 야당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야당 지지할 뭐가 있다. 이러면서 중도층에서 싹 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다행히 저 사람들이 그걸 못 읽고 있거나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우리가 이미 경험과 지혜를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김대중의 방식, 더 과거로 가면 김구가 하고자 했던 방식, 그리고 돌이켜서 노무현의 방식,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어도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할 때보다는 나았다. 상황 관리에 나았다. 우리도 인정하고 적어도 자유한국당 빼놓고는 전 세계가 피부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나 그렇게 간다고 해서 북이 하루아침에 아예 그래 그 상황 좋아질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싹 털게 어렵다는 것도 다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도 혹시 갑자기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때 가서 우리 때리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가 없어질 상황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게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다 안단 말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가야 되는데 야 너네 말대로 바로 내일 모레 북핵이 싹 없어지고 문제 다 풀릴 것 같은데 왜 못해?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로 경제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 경제가 이게 생각보다 어렵잖아. 이거 혹시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야? 멍다 이렇게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속도 조절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미 이슈가 바뀌었어요. 어떤 이슈로 바뀌었냐? 어제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이랑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그 세미나를 했는데 야 어려울 때는 말이야 미국도 옛날에 1930년 대공황 때 뉴딜을 했어. 뉴딜이라는 걸 뭐야 일단 돈을 부어야 돼. 돈을 어떻게 부어? 이명박이처럼만 안 부으면 돼. 요새에 맞게 그린 뉴딜 이름을 굳이 얘기하는 뭐 이명박이가 좋아했던 녹색성장도 상관없어. 하여간 그거 하고 또 디지털 뉴딜 이런 거 하고 사람에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경제를 살릴 국면이야. 국가가 써야 될 때야. 근데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로 이미 이슈는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정부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근데 정부를 경제를 살리는데 자꾸 쟤들이 발목을 잡습니다라고 이슈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일본 문제와도 연관돼서 총선이 됐을 때는 언제 어떠한 이슈가 실제로 총선 당시에 최고의 이슈가 될 것인가 잘 모릅니다. 실제 총선을 할 때 뭐가 현실적 이슈가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때 미세먼지가 막 확 엄청나게 나빠져가지고 총선 때 미세먼지가 이슈가 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세월호가 이게 다시 뭐 올라왔는데 갑자기 뭐 사고를 또 사실은 밝혀졌다 이래서 이슈가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을 잡고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큰 구도에 있어서 한일 관계의 이런 측면이 적어도 상당 정도 국민 정서의 기본을 깔고 가겠구나. 그리고 경제 문제에 갈 건데 경제 문제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류 교체라는 이 프레임을 갖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상황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경북은 어느 정도의 우리가 포지셔닝을 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가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